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덕스 사가를 이번에 FE 컴프에서 발표할 토스의 프론트엔드 UI 디벨로퍼 이민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리덕스 사가를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리덕스 사가 안에 있는 컨셉들, 사이드 이펙트라던가 사가, 이펙트, 채널 같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발하면서 가장 공통적으로 좀 많이 사용했던 그런 패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자리 앉아주시면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리덕스 사가가 나온 이유, 그리고 우리가 리덕스 사가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리덕스 사가를 설명드리기 전에 리덕스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덕스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사용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에 예측 가능한 상태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그런 가벼운 라이브러리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리덕스를 사용하게 되면 UI는 이제 다른 리액트 같은 그런 다른 라이브러리가 이제 대체를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UI는 리덕스 안에 있는 상태를 구독하고 UI는 액션을 이제 만들어서 디스패치하고 이 디스패치된 액션을 리듀서를 통해서 새로운 상태를 업데이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덕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사이클이 그려지고요. 또 이 사이클 안에서 실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면 UI는 아무래도 이제 리액트가 대부분일 거고요. 그냥 액션은 일반적인 객체, 그리고 리듀서는 순수 함수, 스테이트도 물론 일반적인 객체일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사이클을 형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비동기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디일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고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리액트의 컴포넌트는 이제 일반적으로 함수형 컨셉이에요. 그래서 퓨어 컴포넌트라고 나온 클래스를 좀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액션은 그냥 객체일 거고 리듀서도 순수 함수예요. 비동기적인 것들은 여기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덕스에서는 미들웨어라는 또 다른 API를 제공하게 됩니다. 미들웨어는 보시는 것처럼 리덕스 안에 디스패치, 또 내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베이스 디스패치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베이스 디스패치는 리듀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미들웨어는 이 베이스 디스패치를 감싸게 되는데요. 이런 감싸는 것들을 이제 고차 함수 또는 하이어 오더 펑션이라고 부르게 되고, 미들웨어는 이런 하이어 오더 펑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미들웨어를 보면 가장 또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접근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리덕스 썬크일 건데요. 실제로 리덕스의 다큐멘트를 보시면 비동기적인 액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방법으로 리덕스 썬크 미들웨어를 가장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리덕스 썬크를 사용하게 되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요. 좀 간단하게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비동기적인 동작이 복잡해진다고 하면 이제 디버깅 같은 작업들이 굉장히 어렵고요. 추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역시 굉장히 어렵고, 썬크에서 제공하는 건 그냥 단순히 액션 크리에이터의 반환이 함수 자체를 그냥 실행시켜 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뭔가 복잡한 그런 동작들에 대해서 개발자가 스스로 어떤 구조화를 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만든 구조화를 또 스스로 지켜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액션 크리에이터가 액션을 반환하지 않아요. 함수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개발자들은 굉장히 서로 논의를 많이 했어요. 썬크 자체로는 분명히 편리한 라이브러리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부한 라이브러리는 아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식의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샹크스처럼 리덕스 사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리덕스 GitHub 이슈에 보시면
리덕스 사과를 만드시는 분이 직접 이렇게 리덕스 사과를 소개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분의 이름을 잘 못 읽겠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냥 나루토 개발자라고 할게요. 사진이 나루토처럼 생겨서. 이 나루토 개발자분이 제너레이터와 사과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한 어떤 모델을 소개를 했어요. 리덕스 사과. 그래서 이 리덕스 사과를 사용하시게 되면 리덕스 성크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려움들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고 테스트 역시 가능하게 되고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리덕스 사과에서 제공하는 이런 API들을 통해서 적당한 패턴을 가지고 서비스 로직을 쉽게 만드실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액션 크리에이터의 반환을 액션 오브젝트로 딱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덕스 사과가 소개되고 나서 리덕스의 창시자였죠. 그리고 리액트 팀의 코어 개발자인 댄은 리덕스 사과가 되게 흥미로운 라이브러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조금 유명한 개발자인 에릭 일리언 역시 어떤 비동기적인 것들을 리덕스 사과를 사용해서 고립시키고 책임을 갖게 해라. 그리고 리듀서와 액션 크리에이터는 순수한 상태로 남겨두라는 이런 조언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발표였죠. 작년 발표에서도 김동우라는 개발자분께서 리덕스 썬크에 있던 로직들을 리덕스 사과로 어떻게 옮겼는지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처음에 리덕스를 사용하실 때는 API라던가 UI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동기적이고 순수한 이런 퓨어한 API들로 구성이 되었고 여기에서 우리는 비동기적인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고민을 가졌고 리덕스에서는 미들웨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리덕스의 미들웨어에서는 리덕스 사과가 가장 많은 인지도와 함께 가장 편리한 API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리덕스 사과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리덕스 사과 안에 있는 컨셉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컨셉은 사이드 이펙트인데요. 저는 처음에 사실 사이드 이펙트가 어떤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리덕스 사과의 리드미를 보면 비동기적인 것들, 뭐 데이터 패칭이라던가 브라우저 캐시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사이드 이펙트라고 칭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걸 보고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비동기 요청이나 브라우저 캐시나 로컬 스토리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PI인 거지 이게 부작용이라는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부작용은 좀 좋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게 좀 단어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컴퓨터 공학에서는 사이드 이펙트를 부수 효과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래서 비동기 요청이나 브라우저 캐시, 로컬 스토리지 같은 것들이 어떤 부수 효과로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바스크립트의 코드가 외부 세계에 스코프를 벗어나 외부 세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것들을 사이드 이펙트라고 칭하게 되는 것이고요. 굳이 부작용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된다면 네거티브를 붙여서 네거티브 사이드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뷰 레이어에는 리액트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스테이트 레이어에는 리덕스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해야 할 사이드 이펙트들을 관리하는 레이어로는 리덕스 사과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덕스 사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리덕스 사과는 제너레이터를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너레이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일드라는 키워드, 그다음에 펑션 별표 같은 키워드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함수고요.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면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됐을 때 이터러블과 이터레이터 프로토콜을 따르는 제너레이터라는 객체가 반환이 되고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어떤 이터레이팅을 해주는 콜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러너라고 더 많이 부르고요. 이런 러너 함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제너레이터 함수는 콜리의 입장이 되고요. 이 제너레이터 함수에서 반환된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이터레이팅을 시켜주는 그런 함수는 러너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러너는 제너레이터를 직접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제너레이터 함수를 직접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러너는 제너레이터 자체를 가지게 될 거고요.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터레이팅을 하고 그 안에 로직들이 다음으로 수행될지 수행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너레이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그럼 이제 사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는 사이드 이펙트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모델로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스레드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가는 원래 그 의미는 조금 더 다른 데에 있었어요. 이제 예전 논문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장기 트랜잭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장기 트랜잭션들이 뭐 실패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 실패 처리를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이었고요. 리덕스 사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사이드 이펙트에 관한 이런 핸들링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덕스 사가에 실제로 영감을 준 그런 개념 백그라운드라고 보면 사가스라는 이 논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SDN에 아마 사가온 사가스라는 그런 문서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문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가 패턴이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이런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개발이 된 게 리덕스 사가입니다. 그래서 사가는 제너레이터랑 거의 완전히 똑같은 플로우로 이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사가를 만들 거고요. 이 사가는 제너레이터 펑션이 될 거고요. 리덕스 사가에서 실제로 미들웨어로 동작하는 부분은 러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에 아까 설명드렸던 그 그림과 리덕스 사가가 동작하는 그림은 완벽히 동일해요. 리덕스 사가 미들웨어는 사가 펑션을 받아서 제너레이터를 받아올 거고, 이 제너레이터를 이터레이팅 시키면서 어떤 작업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이드 이펙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런 요청 혹은 뭐 명령, 디스크립션 같은 것들을 일드하게 되고요. 리덕스 사가의 미들웨어는 이 디스크립션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함수를 실행한다거나 아니면 종료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하는 이런 실질적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제너레이터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제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비동기 카운터 예제고요. 비동기 카운터 예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동기 인크리먼트 에이싱크라는 액션을 먼저 디스패치할 거고, 이 액션이 디스패치가 되면 1초를 기다렸다가 인크리먼트라는 액션을 다시 디스패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듀서에서는 인크리먼트 에이싱크라는 액션은 당연히 무시를 할 거고, 인크리먼트라는 액션만 받아서 실제 값을 하나씩 올려주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플로우에서 사이드 이펙트는 바로 1초를 기다리는 딜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드적으로 필요한 걸 보면 인크리먼트 에이싱크라는 액션, 그 다음에 딜레이 함수, 이거는 아마 타이머 API를 사용한 딜레이 함수일 거고요. 인크리먼트라는 액션, 그리고 이 인크리먼트를 처리해줄 리듀서,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게 되고, 이것들을 핸들링하는 거는 리덕스 사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덕스 사가, 이거는 이제 리덕스 사가를 실제로 사용해서 구현한 코드이고요. 아마 리덕스 썬크를 사용했다고 하시더라도 4줄에서 5줄 정도 코드량 자체는 되게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 사가,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에이싱크라는 사가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크리먼트라고 해서 1초 동안 기다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값을 올려주라는 그런 사가가 있을 거고요. 이 앞에 이 사가가 동작하기 전에는 인크리먼트 에이싱크라는 것들을 계속 와치해줄 그런 와치해주는 그런 사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ake every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시면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셔도 그냥 뜻 자체로 인크리먼트 에이싱크라는 액션이 발생된 거를 전부 다 가져오겠다라는 의미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액션들이 와치가 되면 그 다음에 1초를 기다려주고 인크리먼트를 다시 풋 해주는 그런 사가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데요. 디스패치에는 인크리먼트 에이싱크라는 액션이 들어올 거고 이 액션은 사가에서 와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또 다른 워커인 인크리먼트 에이싱크라는 사가를 포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크리먼트 에이싱크라는 사가가 실행이 되면 1초 동안 기다리고 인크리먼트라는 액션을 다시 디스패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디스패치된 액션은 리듀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예제로 뭐 여행 서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 서비스 같은 것들은 사용자는 여행 프로그램을 예약한다는 버튼만 누르지 뭔가 막 귀찮게 막 항공 예약, 숙소 예약, 차량 렌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직접 핸들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서비스 자체는 사용자한테 간편함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이라는 버튼만 보여주게 될 거고 이렇게 사용자가 예약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제 사가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백그라운드로 돌아서 항공 예약, 숙소 예약, 뭐 차량 렌트 같은 귀찮은 작업들을 전부 다 처리해 줄 거고 만약에 실패가 되더라도 전체 취소 처리를 통해서 조금 더 가볍게 핸들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이펙트입니다. 이펙트는 리덕스 사가한테 미들웨어한테 어떤 작업을 해달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반적인 객체예요. 그래서 리덕스에 있는 액션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뭐 너는 프로미스를 다 기다려라 아니면 너는 그냥 레이스 프로미스.레이스 역할을 해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리덕스 사가의 그 흐름을 보면 제너레이터는 이펙트라는 추상화를 이제 일드하게 될 거고 미들웨어는 이 추상화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 거고 그 결과를 다시 제너레이터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펙트는 미들웨어에 의해 수행되는 명령을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객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동작하는 미들웨어는 이 이펙트를 받아서 해석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드적으로 봤을 때 콜이라는 이펙트를 한번 볼게요. 콜이라는 이펙트는 async await 문법의 await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동기적인 작업이 내려지고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는 동작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제가 이런 콜이라는 이펙트를 일드하게 되면 실제로 일드되는 그 값은 일반적인 플레인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펑션은 패치 a라는 함수일 거고 아규먼트는 이렇게 들어간다. 이 정도의 정보만 미들웨어한테 전달이 되고 미들웨어는 이 정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펙트들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액션을 가져오는 take라는 이펙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다시 리듀서한테 디스패치하는 push라는 이펙트도 있을 거고 방금 설명드린 call, 그 다음에 뭐 포크, 스폰, 조인, 뭐 캔슬 이런 다양한 이펙트들이 있게 되고 이런 이펙트들은 리덕스 사가의 문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펙트를 일드하게 되면 미들웨어에서는 항상 그 이펙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미들웨어는 모든 이펙트들을 전부 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이펙트에는 블로킹 이펙트와 논블로킹 이펙트라는 종류가 나뉘게 되고요. 블로킹과 논블로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프로미스를 핸들링을 할 때 async await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awa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콘솔이 바로 실행되지 않아요.
API의 어떤 호출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코드가 블로킹 상태로 남아 있다가 실제로 그 작업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 코드인 콘솔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될 거고요. 논블로킹 같은 경우에는 await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논블로킹이에요. 패치 A라는 함수를 실행했지만 이 함수가 작업이 끝난지 안 끝났는지는 관심 없고 바로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덕스 사가도 똑같은 역할이 있어요. 콜이라는 이펙트는 이런 프로미스 같은 비동기적인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펙트가 될 거고요. 포크라는 이펙트는 그 작업을 실행은 시켜주지만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진 않아요. 그냥 그 작업에 대한 ID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객체를 반환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킹과 논블로킹 이펙트가 있고요. 우리는 이런 블로킹과 논블로킹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블로킹과 논블로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코드이고요. 테이크 액션 같은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액션이 디스패치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크 액션에서 액션이 디스패치가 안 됐다면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이크 액션은 블로킹 액션이 될 거고 밑에 있는 포크를 한번 볼게요. 포크를 해서 other 사가라는 또 다른 사가를 전달했고요. 그러면 이 사가는 다른 공간에서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진 않고요. 그냥 이게 어떤 사가인지 정보를 담고 있는 태스크 객체를 그냥 반환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 태스크 객체를 받아서 취소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 태스크 객체가 끝날 때까지 다시 기다려주는 조인 같은 이펙트를 활용해서 블로킹을 다시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또 채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의 리덕스 사가에 대해서 질문들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외부 이벤트, 그러니까 웹소켓 같은 외부 이벤트하고 사가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터에 일반적으로 on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가지고 리스너를 등록을 하게 되고요. 이벤트가 언제 발생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단 발생이 되면 리스너를 실행시키겠다. 이 정도의 약속이 있을 거고 사가 같은 경우에는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줘요. 그래서 약간의 방식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차이를 푸시와 풀 상태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웹소켓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 아니면 뭐 핸드폰을 가만히 켜놨는데 뭐 너한테 댓글 달렸다, 좋아요 눌러줬다 이런 푸시 상태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들어가서 어떤 주소를 우리가 직접 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들을 직접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풀 상태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사가나 웹소켓 역시 이 두 가지 상태로 나눠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푸시 상태를 볼게요. 푸시 상태는 리스너 혹은 핸들러를 만들고 이걸 등록을 시킵니다. 이벤트 소스에 등록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풀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사가는 풀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하려면은 푸시의 이런 방식을 풀로 바꿔줘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버퍼 같은 역할이에요.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변수에 메시지가 왔을 때 담아두었다가 우리가 실제로 이 변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때 이 변수 버퍼에 담긴 값을 가져와서 끌어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버퍼에 그냥 담아두는 작업만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버퍼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풀 핸들이라는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항상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나온 게 디퍼드입니다. 디퍼드는 그냥 프로미스에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겉으로 꺼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미스를 만들면 리졸브나 리젝트 같은 함수들은 그 프로미스 생성자 안에서만 존재하거든요. 밖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디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생성자 안에 있는 리졸브나 리젝트 같은 함수를 끌어와서 또 다른 객체에 디퍼드라 부르는 객체에 담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미스의 생성과 상관없이 외부에서 이 프로미스를 리졸브나 리젝트 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 디퍼드를 사용하면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 소스에 리스너를 등록을 하실 때 이 디퍼드 안에 리졸브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를 담아 줄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디퍼드를 사용했을 때 이 디퍼드에 있는 그 den 함수를 통해서 메시지가 항상 있다는 걸 보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가져왔을 때 실패 처리에 대한 그런 방법이 조금 더 보완이 되는 방식이 될 건데요. 근데도 여전히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den 함수 안에 들어가면 얘네들은 스코프가 나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프로미스가 아무리 콜백을 좀 완화해 시켜준다고 하지만 콜백 헬 자체는 해결한 그런 라이브러리 API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콜백 같은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근데 이런 디퍼드를 리덕스 사가에서 잠시만요. 이거 네 제가 설명하다가 슬라이드를 안 넘겼네요. 네. 프로미스로 변환했지만 이렇게 콜백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남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사가에서 사용하게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콜 이펙트를 통해서 스코프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코드 블락킹을 시키면서 어떤 플로우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법을 찾긴 했는데 그럼 어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런 또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커뮤니케이팅 시퀀셜 프로세스라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줄여서 CSP라고 부르고요. 이 CSP에는 두 가지 추상화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라는 추상화와 채널이라는 추상화가 될 거고요. 프로세스는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사과처럼 실질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 그런 모델이 이제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채널은 방금 푸시를 풀로 바꿀 때 필요했던 그런 버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에 푸시라는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고 테이크라는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루토 개발자는 채널을 만들기로 했고요. 이 채널은 아마 리덕스 사가의 0.10 버전부터 구현이 됐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다시 보면 외부 이벤트라던가 액션 같은 것들은 이 채널에 푸시라는 연산을 통해서 당기게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사가는 테이크라는 연산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추상화된 이펙트들을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 채널.put에서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담을 거고요. 사가 안에서는 테이크라는 이펙트를 통해서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메시지가 담기기 전에 테이크 이펙트가 먼저 발생이 되면 이 메시지가 담길 때까지 계속 블락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이미 담겨 있는 상태에서 테이크 이펙트를 생성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될 거예요. 메시지가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어떤 스코프를 나누지 않고도 푸시 방식을 풀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리덕스 사가 안에 내부에 있는 그런 미들웨어 코드에서도 이 채널을 사용해서 실제로 디스패치된 액션들을 가져오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처음 리덕스 사가를 접하게 된 이유와도 같은데요. 중복되는 액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리덕스 사가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면 우리는 리스트 페이지를 접하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개발을 하시다 보면. 근데 만약에 제가 소셜이나 업데이트와 같은 이 페이지 링크들을 연속해서 빠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누르게 되면 실제로 그
페이지에 어떤 리스트가 담길지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돼요. 코드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클릭을 해서 어떤 페이지 라우팅이 바뀌게 되면 업데이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 페이지에 맞는 리스트를 패치해라 라는 명령만 내리지 여기에 대해서 순서에 대한 제어하는 코드가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에 대한 보장을 하실 수가 없어요. 직접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순서에 대한 보장을 직접 구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AB, AB, AB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을 하게 되면 패치 석세스도 그만큼 뭐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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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석세스가 나올 거고요. 이 석세스는 순서가 보장이 되지 않고 그래서 리덕스에 있는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시킬 때 어떤 데이터가 가장 마지막에 업데이트가 되는지 이것도 보장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덕스 사가에 take latest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take latest는 어떤 작업이 계속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앞선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전부 다 취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작업만 취해서 완료를 시키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take latest를 사용하시게 되면 제가 아무리 AB, AB, AB 이렇게 계속 눌러도 가장 마지막에 요청된 그 요청만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실제 리덕스 스테이트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도 되게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한 줄이면 돼요. 패치 리스트라는 액션을 이제 와치를 할 때 이 앞에 take latest라는 이펙트를 활용해서 와치를 하시면 가장 마지막에 도달한 액션만 우리가 처리를 하고 그 앞에 있던 액션들은 전부 다 취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리덕스 사가의 도큐먼트를 봐도 take latest에 대한 구현이 약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볼드 처리한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태스크를 취소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태스크를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던 마지막 태스크를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들어온 태스크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이런 구현이고요. 네, TMI로 말씀드리자면 리덕스 사가 안에서는 이 코드는 사용을 하지 않고 뭐 또 다른 뭐 스테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지만 동작 자체는 이것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페이지가 만약에 굉장히 여러 종류의 리스트 페이지가 있고 이 안에서 리스트를 그려주는 실제 UI는 공통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그냥 take latest라는 이펙트 하나만을 통해서 여러 요청들을 그냥 한 번에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이벤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파일 업로드를 하는데 프로그레스를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파일 업로드라는 동작 자체가 사이드 이펙트이기 때문에 리액트 컴포넌트나 뭐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보단 리덕스 사가 안에 들어가는 게 레이어적으로 맞는 동작일 거고요. 그래서 리덕스 사가 안에 이제 이런 사가를 만들어서 파일 업로드를 명령을 내렸는데 이 프로그레스라는 이 동작은 이벤트예요. 외부 이벤트인 거죠.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 말고는 따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외부 이벤트에 뭐 이제 풋 이펙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레스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일드라는 키워드는 제너레이트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일반 리스너나 핸들러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문법 에러가 나고 여기에서 또 한 번 구현에 대해서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프로그레스 리스너는 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보면 방금 설명드렸던 그 푸시와 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활용을 하시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리스너는 푸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사가는 풀 방식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선 채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채널에 프로그레스를 집어넣는 코드를 작성을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에서 채널을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레스 함수에는 프로그레스 리스너는 이 채널에 프로그레스 값을 그냥 집어넣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스를 업데이트할 사과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그 채널과 이 사과를 그냥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포크라는 이펙트를 통해서 연결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되게 여기에서 되게 저는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꽤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릴 방법은 스레드인데요. 저는 이런 리스트 페이지에서 썸네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청을 이제 외부에 보냈어야 했는데 이걸 한 번에 막 100개, 200개씩 보내면 그 외부에서 썸네일을 만들어주는 쪽에서 부하가 걸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프론트 쪽에서는 이제 3개씩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제약사항을 구현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이제 promise.all과 같은 이런 동작인데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낭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되게 아까운 시간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낭비되는 시간을 다 없앨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리덕스 사과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리덕스 사과에서는 스레드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채널을 그냥 간단하게 활용하시면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과 태스크를 3개를 실행을 시켜주게 되고 이 3개는 채널에 있는 버퍼에 있는 데이터들을 끌어와서 동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채널 안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워커가 다 블로킹이 돼 있다가 리퀘스트 액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워커에서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동작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워커는 다 블로킹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액션이 되게 여러 개가 요청이 들어와도 결국에는 이 워커 3개가 경쟁적으로 계속 채널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채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사과를 하나 만들고 와처를 통해서 이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사과 3개를 만들어주고요. 채널만 공유를 하게 되면 방금 보셨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덕스 사과를 통해서 어떤 동작들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접할 때 정말 어려웠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만 코드를 되게 진짜 조금만 작성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면서 더 익숙해지실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덕스 사과 문서는 한글로 번역된 문서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테스트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사과 자체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객체만을 일하기 때문에 어떤 비동기적인 그런 실제 동작들은 테스트하고 완전히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제너레이터를 테스트 하시는 것처럼. 근데 제너레이터 테스트를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너레이터 테스트를 하게 되면 테스트 코드랑 구현 코드랑 거의 동일하게 커플링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너레이터는 어떤 순서가 있을 거고 이걸 테스트 하시려면 그 제너레이터 구현된 순서를 똑같이 맞춰서 테스트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테스트를 작성하실 때는 되게 괴롭습니다. 근데 이것도 리덕스 사과 테스트 플레인이라는 또 다른 테스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쉽게 해결하실 수 있고요. 제가 여기에 리덕스 사과 테스트 플랜에 대한 간단한 문서를 링크를 두었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던 것 같은데요. 혹시 궁금한 거 계실까요?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를 듣다가 이제 개발적으로 되게 평소에도 궁금했던 거를 질문을 드리면 어떤 액션이 시작되고 이제 그 액션에 이제 하위되는 스레드 같은 액션들이 실행이 될 때 네. 제가 보통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하면
이제 트랜잭션 처리를 해서 이제 네.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실패를 했을 때 네, 그 커밋이 되지 않고 리버트를 시키는 식으로 네, 보통 백엔드에서는 개발을 하는데 네,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그 하위에 그 멀티플한 사가 혹은 스레드들이 네, 중에 하나가 실패를 했을 때 저는 제가 할 때는 그냥 익셉션을 내고 네, 그냥 스테이트 자체를 스토어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트랜잭션 단위를 리버트하는 행위를 네. 어떤 식으로 다른 분들 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아, 예. 이것도 사실 리덕스 사가에서 되게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제너레이터 안에 내부에서는 트라이 캐치문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패치 A, 패치 B 이런 여러 개의 비동기 작업을 사용을 하시다가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안에 캐치에 걸릴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애초에 제너레이터 자체가 스코프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동작하는 이런 비동기적인 것들은 전부 다 이 캐치문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익셉션을 받아오는 데까지 문제가 없고요. 대신에 얘네들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는 코드는 캐치문 안에서 이제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약간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API는 생각보다는 풍부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